121페이지 전속중개계약입니다. 122페이지부터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이라는 말은 전속, 시험에 두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중개계약, 전속,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되는 것처럼 연예인들은 전속이 되면 다른 데 만약 출연하게 되면 위약금을 뭐 3배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속계약서를 쓰더라고요. 우리는 3배까지는 아닙니다. 1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 만약에 위반하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인데 이게 1993년도 도입됐고요. 뭐 SM 엔터테인먼트보다 먼저 도입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속중개계약이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이고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시험에는 계속 출제됩니다. 뭐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한 번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손님들도 싫어하고 또 손님들이 하자고 해도 개업공개사도 모르니까 싫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전속중개계약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때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구두로 말로 해도 되죠.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은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한 군데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 사항보다 비공개 요청부터 먼저 볼까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과거 그래서 8회 시험에 출제되는데 의뢰인이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이어서 정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개업공개사는 신속한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서라면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도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122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는데 공개해야 될 게 7개 암기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별표해 놓고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을 특이라고 했습니다. 확인 설명할 때는 기권, 가공, 상태라고 해서 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특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인데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 보면 상태가 우리 교재 122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설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뭡니까? 조죠, 조. 조가 뭡니까? 입지여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이 조입니다. 그 다음에 권이 뭐냐면 권리관계, 5번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소유권 등 권리관계. 공이 6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금, 금이 7번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금액, 예정 가격 다 같은 말입니다. 공시지가인데 그 7번에 공시지가 다만 밑줄 치시면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만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두 번째 줄에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번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7번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암기사항은 5번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암기사항 5번 암기사항 5번에 나와 있다. 암기사항 5번 5번에 있죠. 암기사항 5번에 득상태 조건 공금입니다. 그래서 자 123페이지 교과서를 보면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과 왼쪽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오늘 다 한 내용인데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돼서 이 두 가지를 섞어놓고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자 공통적인 거 아닌 걸 그러면 밑줄 치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첫 번째 왼쪽에 확인 설명에 동그라미 3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밑줄 치시면 요건 지금 123페이지 위에 박스 왼쪽에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내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이용계획 밑줄 치시고 9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밑줄 치시면 밑줄 친 이 세 가지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7번 공시지가 뒤에 밑줄 치시면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우리 암기사항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6번,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5번에 있죠. 예, 특상태 조건 공금입니다. 자, 그러면 126페이지 교과서 126페이지 1번 의뢰 의무사항, 2번 갑의 의무사항, 3번 유효기간 요 세 개까지 해서 저는 5개에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거기 우리 교과서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3번 3번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공이 을입니다. 의뢰인이 갑이죠. 개공의 의무, 개업공개사의 의무, 서식상 의무입니다. 서식상 의무 보니까 개업공개사 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 통지, 문서입니다. 문서. 구두가 아니고 문서고요.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이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10월 1일 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8회 시험에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하였다. 팩스로 보고했다. 맞는 말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2주일이 안 넘었고요. 또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걸로 봤습니다. 옛날에 8회 때면 1995년도에는 이메일이라는 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팩스로 했고요. 옛날엔 팩스로 했는데 지금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이런 걸로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근거만 남기면 돼요. 카카오톡으로 지금 뭐 노력하고 있는데 뭐 누구 손님 누구 와서 봤다 보여줬다 이런 말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가 아니고 전부 다 문서입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서식상 의무를 보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이렇게 돼 있을 뿐이고, 만약 시험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확인 설명하면 된다.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다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다만 서식에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은 갑이 되겠죠. 갑. 을이 아니고 갑의 업무사항입니다. 의뢰인의 갑의 업무사항을 보면 지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 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 매도 의뢰인이 가령 8사람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이 전속을 맺었습니다. 전속. 가령 A 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A 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A가 아닌 다른 B 개업공개사에게 또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A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서식에는 보면 100%라고 안 돼 있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0%라는 말은 없어요.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50%가 아니고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50% 이렇게 X로 많이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이니까 예를 들면 A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한 건 하면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처음에 전속을 맺었던 A 개업공개사가 위약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개업공개사에게는 일반 중개계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A 개업공개사가 매수 의뢰인 을을 소개시켰습니다. 소개시켰더니만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둘이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A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업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을 거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소개시켰더니만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해버리고 둘이 붙여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둘이 우리 중개보수 100만 원씩 줄 필요 뭐 있냐.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계약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업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전속 중개계약을 거의 체결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성립됐다는 걸 입증해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 아니라도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켰는데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했다는 걸 입증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실적으로는 토지 같은 거는 보여줄 때 현장 답사 확인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장 답사 확인서 해가지고 이게 소재지 적어요. 물건 3개 보여주면 3개 몇 번지 다 적어요. 적고 위 부동산을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현장 답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미리 인쇄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쇄해 놓고 밑에다가 그 보러 가는 사람 서명 날인을 받아 놓는 거예요. 앞에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 다 적으면 좋은데 그건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생년월일이라도 적고 주소 적고 사인 받아 놓는 게 다 좋아요.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최소한 성명 이름만 적고 사인이라도 받아둬야 돼요. 가급적이면 인적사항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을 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박용덕 이름만 적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법원에서 접수도 안 해요. 이거 당사자를 전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 똑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생년월일이라도 나와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소장 적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법원에서 떼오라고 하던데 하면 소장 적은 거 보여주면 떼주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앞에 주민등록번호 앞에 생년월일이 있으면 이름까지 있으면 주민등록 같은 거 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등본에 보면 주소 같은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소송 제기해야 돼.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사고 많이 나요. 그냥 보여달라고 한다고 데리고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누군지 인적사항을 받아둬야 돼요. 실제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중개사무소 옆에 차 세워놓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물건이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하니까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아무 인적사항도 없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냥 길 가다가 차 세워놓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많다는 얘기. 몰래 개업공개사 몰래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하는 경우가.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더라도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받을 수 있어요. 실비 들어간 돈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속중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내놔가지고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친구한테 팔았다,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전속중개계약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요. 왜?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안 줘도 되니까,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되니까. 자, 그러면 가령 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이 개업공개사가 자기가 중개를 하기 위해서 60만 원 광고비를 지출했어요. 뭐 네이버 광고 내고 예를 들면 뭐 신문에 광고 내고 해서 가령 6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그런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한테. 이런 경우에 뭐 상당한 금액은 얼마인지 없고요. 얼마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러면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50만 원 받을 수 있다, 60만 원 받을 수 있다, 30만 원 받을 수 있다, 11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자, 중개보수가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으면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비용을 60만 원 지출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의뢰인이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요. 60만 원 비용은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 원 위약금 받을 수 있다. 50만 원 받을 수 있다. 답은? 답은 뭐예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이에요. 소요된 비용하고 중개보수의 50%하고 상당한 금액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답은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비용의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아무리 비용을 많이 써도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비용을. 그런 한도를 안 정해놓으면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비용 110만 원 썼다 하면 110만 원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최고 한도는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 교과서 126페이지 서식의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의뢰인이에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다만이에요.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최고 한도가 50%라는 이야기죠. 범위에서 을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 사회통념상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를 지불한다. 그 3호가 뭐냐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60만 원, 70만 원 지출해도 중개보수의 50%인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는. 자, 5번까지 해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고 두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일반 중개계약도 마찬가지였죠.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3월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3월이 어디에 있습니까? 43번 암기사항 43번에 있다고요. 암기사항 43번에 보면 3월 있습니다. 43번에 몇 번에 있다고 했어요? 3번 4번에 있죠. 3번 4번. 그 다음에 존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3년 보존은 어디 있어요? 3년 보존은 암기사항 46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46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8번에 있죠. 3년 보존. 그래서 3년, 3월 이런 것들을 암기해야 됩니다. 다 정리는 해놨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되는 거 사실상 다 했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명 또는 인이라고 돼 있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5번까지 해서. 자, 그러면 128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것, 정보공개 특상태 조건 공금이라고 했습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정보 공개해야 되죠. 특상태, 상태 다 공개해야 됩니다. 니은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죠. 니은은 아닙니다. 정보 공개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게 어디에 해당돼요? 특상태 조건 중에서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4번, 이게 뭐예요? 입지여건, 환경조건에 해당돼요. 조에 해당된다고.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공개해야 됩니다. 조입니다. 리얼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이거는 상태할 때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암기해야 됩니다. 프린터 5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5번에 있다. 이 다 기출문제들인데 기출문제를 보면 암기사항 여기에서 80% 이상은 적중이 됩니다. 자, 129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네이버 부동산이나 또는 직방, 다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네이버 부동산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보망이 아니고 개업공개사들끼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K랜이라고 있어요. K랜. 이 정보망이 사실은 처음에 지정받은 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 아시아나항공 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K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시험에 안 나옵니다. K랜은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정보망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개업공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인데 실제로는 K랜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현업에서는 뭐 레츠라든지 레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운영되고 있어요. 이름이 다양한 게 많아요. 사설 정보망이에요. 웃기는 거는 이 정보망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아라고 해놓고 지정받지 않고 운영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사설 정보망이라고요. 지정을 안 받고 운영하고 있다고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 우리 현업에 있으면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켜면 바로 이 정보망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 매물 올린 게 뉴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반짝 떠요. 새로 올린 게 표시가 나요.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첫 화면에 새로 올리는 물건만 관심을 가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매물이 한 달 지나버리면 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한 달 지나도 안 팔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해보고 아직 안 팔렸다고 하면 다시 메뉴에다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새로 매물 등록을 해야 되겠죠? 뒷페이지에 있는 건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메뉴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뭐든지 그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정보화 시대니까 네이버 다음 이런 것만 있지 뭐 야후 이런 것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개업공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팔아달라고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면 개업공개사가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매물 등록을 합니다. 현업에서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A 개업공개사가 일단 보통 하루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고. 혹시 자기 혼자서 양쪽이 다 소개시킬 수 있는지. 없으면 계속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물을 올려요. 실제 현업에서는 그냥 사설 정보망이니까 개업공개사가 마음대로 올리고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삭제하는 거는 우리 법에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연락해가지고 삭제를 하도록 요청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매물 올리면 이제 매수 의뢰를 받은 비개업공개사는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이 대림이 편한 세상 구해달라고 하는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정보망을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켜면 이게 연결되니까 뭐가 새로 올라왔는지 알잖아요. 매일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매물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새로 올라온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기억하고 있다가 손님이 저는 처음에 하니까 이게 무슨 물건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전화 오면은 잠깐만요 하고 찾고 앉았으면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금방 물건이 있다 없다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맨날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어요.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그러면 매도인한테 손님 살 사람 있다고 비개업공개사는 누구한테 연락하냐고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아니면 매물 올린 A 개업공개사한테 살 사람 있다고 연락한다. 누구한테 연락해요?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죠. 매물 올린 거 보면 개업공개사 전화번호만 나와 있지 매도인 전화번호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했죠?
공개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개업공개사가 직접 매도인한테 연락하고 양쪽 다 중개보수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열심히 매물 올린 사람은 거래된지도 모르고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까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그럼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매물을 공개해야 되고요.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전속중개계약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군데는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간신문에 광고하려면 광고비가 비싸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정보망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이제 여기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연락해서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A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이야기해서 매물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허위매물, 지금 오늘도 그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허위매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거짓매물.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계속 매물 등록되어 있으면 허위매물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물 삭제를 해야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들은 거의 삭제를 잘 안 해요. 사실은 한참 지나야 삭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삭제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짜증나요. 다른 개업공개사가 물건 있냐 묻는데 보면 매물 올라와 있어서 전화해보면 팔리고 없다 이렇게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네이버 매물 이런 거는 삭제를 잘 안 하더라고. 네이버에 올리는 거는. 왜냐면 손님들이, 일반 의뢰인들이 네이버 보고 전화 오면은 예, 그거는 팔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500에 3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어요. 전화해보니까 그건 팔렸다더라고. 그건 거래되는데 500에 33만 원짜리는 있습니다. 또 그 말고도 있으니까 일단 오시면 다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려고 삭제 발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네이버 매물은 한 번 등록하면 한 달 동안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겠죠. 네이버에? 네, 돈 들어가요. 근데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 줄게. 시험에 안 나온 거니까. 네, 돈 내야 돼요. 네이버에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500원 먹는다 하더라고. 올리는 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우리 지금 교재에는 131페이지 지정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서류가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133. 이 절차를 전부 다 묶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되려면은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를 영어로는 BAN이라고 합니다. Value Added Network. 지금 옛날에는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미래창조과학부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죠? 과학정보통신부인가 이렇게 또 부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는데, 지정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합니다. 요 그림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나요? 그림이 13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된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된다. 1년 3월 30일 숫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당연히 그 암기한테는 프린트에 다 숫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요건인데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에 맞아야 지정을 해주고, 지정 요건은 4가지고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입니다.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다. 예,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지정 신청 서류는 132페이지 5개가 있고요. 지정 요건은 13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4개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4개가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은 보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정보 처리 기사인데 기사 대신에 기능사 X, 1인 대신에 2인 X.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 500명은 개업 공인중개사고요.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이 컴퓨터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 가입 신청을 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대리는 사람의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요. 회원 가입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 그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이 4가지가 지정 요건이고, 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 이걸 추가하면은 서류가 되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자, 그러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여기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사항 51번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자격증 제출하는 것 제출하지 않는 게 나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4번, 5번은 제출합니다. 암기사항 51번에 보면 제출 안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1, 2, 3번은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4번, 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그리고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고, 비슷비슷하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요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제가 국토부에 1, 2, 3번은 제출 안 하는데 이거는 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냐, 전산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는 왜 빠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개정할 때 이게 빠졌어요.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돼요.
빠져가지고 이걸 제출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실제로는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다 나오거든요. 사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입법의 불비로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맨 밑에 지정요건 4가지가 중요하다고요. 지정요건 4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암기사항 7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7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서류가 5가지고요. 그 1번부터 4번까지가 사실은 지정요건이에요. 5번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까지 포함하면 지정신청 서류가 됩니다. 그게 132페이지에 보면은 지정신청 서류가 5번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지정서 교부는 며칠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30일 이내에 합니다. 30일. 자, 30일은 숫자 35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35번. 암기사항 35번에 몇 번에 있어요? 3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암기사항 35번. 숫자 30이 9개 나와 있잖아요.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1월 이내에 교부한다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X 하시면 돼요. 1번부터 5번.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이런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5개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운영규정의 제정인데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밑줄 치시고 3개월입니다. 암기사항 43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43번에 몇 번에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된다. 지정서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운영규정 승인받아야 된다. 2번에 있죠? 43번 암기사항 2번에 있습니다. 133페이지 맨 위에 그 지정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운영규정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런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33 양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하면 안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치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정보를 의뢰받아야 되지 정보망이 직접 의뢰인한테 직접 정보를 받아서 공개하면 안된다고. 이는 직거래 사이트잖아요. 직접 의뢰인한테 의뢰받아가지고 공개하고 의뢰인이 직접 들어가서 물건 볼 수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만약에 허위정보,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 공개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즉 왕따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전부 왕따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역, 마을 지역 한 100여 명 정도만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중개를 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처벌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밝혀내려면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알 수가 있잖아요. 왕따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저도 내부 고발하다가 망했어요. 왕따 시키고 있다. 제가 비회원업소하고 공동중개 했더니만 친목회 회장이 저한테 벌금 100만 원, 1,000만 원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웠어. 네가 판사냐? 벌금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 거지 친목회장이 뭔 벌금을 선고하냐 이렇게 했더니만 왕따 시키더라고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정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비회원은 알 수가 없죠. 그 현실적으로도 이게 왕따가 굉장히 심합니다. 가장 심한 곳이 그 고양시, 일산, 서구 이런데 일산 지역 신도시가 다 심해요. 일산, 분당 이런 곳이. 제가 있는 군포시도 3본 신도시인데 거기도 군포회라고 해가지고 중개사무소가 50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300개 업소가 회원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왕따 시키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보고 있어요. 법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법에 그렇게 안 된다 하는 이유는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 된다 말 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양가로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망에서 삭제해달라고 거래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해서 삭제 안 하면 거짓정보 공개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좀 전에 그 위에 보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죠. 134페이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번 암기사항 8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8번에 보면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부운정 1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암기사항 8번에 부운정 1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부운정 1회 암기사항은 8번에 있다. 부가 뭐냐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가 프린트에 또 거짓 부정은 거짓 부정대로 정리해놨어요. 어디 있냐면은 55번에 보면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21개 있어요.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55번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잖아. 3번. 동그라미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 사유다. 이렇게 돼 있죠. 지정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지정 취소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너무 이게 자세하게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를 적어야 되니까 그냥 지정 취소라고 돼 있지만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할 수 있답니다.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간 것도 21개나 정리해놨어요. 우리 법에 있는 거 다 정리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운영규정의 승인, 변경 승인을 얻지 않냐고 운영규정을 아니하여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위반하면.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1년.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망, 해산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1년은 또 1년에 보면 44번에 1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린트에 보면 1년은 1년대로 다 정리해놨어요. 암기사항 44번에 몇 번에 있다고요? 2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44번에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암기사항 4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이게 두 장만 가지고 다 이기저기 숫자 나오면 찾아보면 다 있다고요. 두 장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135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한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면 안 된다. 의뢰인이 아니라고 했죠.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된다. 의뢰인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된다 하면 X죠. 3번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전부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행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3개월 숫자 3개월도 비교해서 정리해야 된다. 43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43번에 3개월은 정리되어 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안은 당해 중개상물이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된다. 삭제 안 하면 거짓정보 공개가 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즉 정보망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전속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오늘 한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기본윤리 비밀준수 의무도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다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의무와 책임은. 이제 다음 주에 할 13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도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예,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